자신은 죽을 겁니다. 기적이 없다면 말이죠. 하버드 의대에서 20년간 암을 연구해온 한 여성이 정작 자신은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병원들이 모두 포기한 환자가 마지막 희망을 품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자신의 죽음을 기록하려 했던 그녀에게 한국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세계적인 의학 교수가 한국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반전과 기적 같은 이야기를 지금 공개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해외 감동 사연 채널인 감동열차 TV의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윌슨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종양학과 교수로 지난 20년간 암 연구에 매진해왔습니다. CNN 의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암 치료에 관한 베스트셀러도 여러 권 출간했죠.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의학자였지만 작년 가을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연구실에서 논문을 검토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복부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며칠 뒤에는 걸을 수도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동료 교수의 권유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를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희귀암이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어요. 담당 의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생존 가능성은 6개월 정도입니다. 현재 의학으로는 진행을 늦출 뿐 완치는 어렵습니다. 그 순간 20년간 암과 싸워온 제 모든 지식이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던 제가 정작 자신의 병 앞에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진료실을 나서면서 복도가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이 복도를 걸으며 수많은 연구 아이디어를 떠올렸는데 이제는 오직 죽음만이 머릿속을 지배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논문들도 진행 중인 연구 프로젝트도 모든 것이 의미 없게 여겨졌어요. 그러다 문득 서랍 속에 있던 기획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아시아 의료 혁신에 관한 다큐멘터리 제작 계획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최신 치료법에 대한 내용이었죠. 손을 뻗어 기획서를 집어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죽는다고 해서 제가 해온 연구까지 멈춰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지막까지 의학자로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결심했어요. 제 마지막 프로젝트로 이 다큐멘터리를 완성하겠다고 말이죠. 죽음을 앞둔 의학자가 아시아 최고의 의료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기록하는 것. 그것이 제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구실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출장 계획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어요. 동료는 당황하며 제 건강 상태를 걱정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연구자로 살고 싶다고 말이에요. 항공편을 예약하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과연 제가 한국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자유로움이었을까요? 출발 전날 밤,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한국에 학술 출장을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몸이 안 좋은데 왜 굳이 먼 곳까지 가려고 하느냐고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연구 프로젝트라서 꼭 가야 한다고 말이에요. 병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실지 뻔했거든요. 가방을 싸면서 약들을 챙겼습니다. 진통제, 소화제, 응급상황용 주사제까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의 장비 같았어요. 거울을 보니 한 달 사이에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볼이 움푹 들어가고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졌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보스턴의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찰스 강이 유난히 아름답게 보였어요. 혹시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택시 기사가 룸미러로 저를 보며 물었어요. 괜찮으시냐고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로건 국제공항에서 인천행 직항편에 몸을 맡기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는 죽음을 기록하러 가는 걸까요? 아니면 마지막 희망을 찾으러 가는 걸까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해온 연구,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만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내에서는 계속 논문을 읽으며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공부했어요.
특히 한국이 개발한 새로운 암 치료법들에 대한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객관적인 연구자의 시선으로 보면 정말 놀라운 발전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제게는 어떤 의미가 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지나면서 복부 통증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진통제를 복용했지만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승무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괜찮은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한국 땅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이 마치 제 인생의 마지막 풍경처럼 느껴졌습니다. 과연 이 여행이 제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지금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다리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13시간의 긴 비행이 제 몸에는 너무 가혹했던 모양입니다. 동행한 촬영 감독 마이크가 제 팔을 붙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라,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여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피곤한 거예요. 하지만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오기 시작했어요. 숨을 들이마셔도 폐까지 공기가 닿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점점 멀게 보이고 소리도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먹먹해졌어요. 마이크가 제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심호흡을 천천히 해봐요. 명동의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5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쓰러졌어요.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온몸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마이크가 커튼을 쳐주며 말했습니다. 좀 쉬어요. 내일 촬영 일정은 조정할게요. 저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잠이 들었는지 깨어 있었는지 모를 시간이 흘렀어요.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갈증이 심해서 물을 마시려 했는데 컵을 들 수가 없었어요. 손이 심하게 떨리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마이크를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옆방에 있던 마이크가 제 신음소리를 들었는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사라.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제가 얼마나 끔찍한 모습이었는지 그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 지금 당장.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쉬면 괜찮을 거야. 하지만 말을 끝내기도 전에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이크가 급하게 호텔 프런트에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급 상황이에요.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프런트 직원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어떤 응급 상황인가요? 마이크는 서툰 영어로 설명했어요. 제 친구가 숨을 못 쉬어요. 의식을 잃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말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119에 신고할게요. 마이크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영어를 이렇게 잘하시는군요. 직원은 침착하게 답했어요. 네. 외국인 응급 상황을 위해 특별히 교육받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는 동안 호텔 직원 2명이 방에 올라왔습니다. 한 명은 간단한 응급처치를 하고 다른 한 명은 마이크에게 필요한 서류들을 챙기라고 도와줬어요. 여권, 보험증, 복용 중인 약 리스트를 가져가세요. 마치 훈련받은 의료진 같았습니다. 이들의 체계적인 대응에 놀랐어요. 한국이 이렇게 외국인 응급 상황에 잘 대비되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의식이 조금 돌아왔어요. 응급구조사가 제 맥박을 재며 한국어로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전혀 모르지만 그의 침착한 목소리에서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며 제 손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괜찮다는 뜻인 것 같았어요. 구급차가 빠르게 달리는 동안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지나갔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이 도시에서 제 마지막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이제는 살아남을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 의료진들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보면서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응급실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겨지는 동안 간호사가 완벽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통증이 어디에 있나요?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나요? 저는 간신히 대답했어요. 가슴이 아프고 숨이 쉬어지지 않아요. 곧이어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의사였는데 차분한 표정으로 제 상태를 살펴봤어요. 청진기를 가슴에 대고 눈동자를 확인하고 손목에 맥박을 짚었습니다. 미국에서 진단받은 병이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희귀암입니다. 6개월 시한부 진단을 받았어요. 마이크가 가방에서 미국 병원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꼼꼼히 읽어보더니 간호사에게 뭔가 지시했어요. 곧 피를 뽑고 엑스레이를 찍고 각종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신속하고 정확했어요. 미국에서도 이렇게 빠르게 처리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마이크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사라, 여기 의료진들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한국어를 못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 있었어요. 하버드 병원에서도 이렇게 신속하게 처치해주지 않았을 거예요. 새벽 2시쯤 담당 의사가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암세포로 인한 급성 염증 반응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안정시킬 수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의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일단 응급처치로 염증을 가라앉히고 내일 정밀검사를 더 해봅시다. 지금은 충분히 안정된 상태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따뜻한 게 올라왔어요. 희망이었을까요? 아니면 안도감이었을까요? 일반 병실로 옮겨지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이 도시에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이크가 침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여기 와서 다행이야. 한국은 정말 외국인도 자국민처럼 돌봐주는 것 같아.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체계적이고 따뜻할 줄은 몰랐어요.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을 넘어서 인간적인 배려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 다큐멘터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았어요. 죽음을 기록하러 왔지만 어쩌면 희망을 기록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8시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키가 크고 온화한 인상의 의사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혈액종양내과 김태민 교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어젯밤 응급실에서 본 의사와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김태민 교수는 제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의사들이 서서 진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눈높이를 맞춰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밤새 많이 힘드셨죠? 지금 기분은 어떠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병이 상태가 아니라 제 기분을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어젯밤 응급처치 덕분에 호흡이 많이 안정되었어요. 제가 대답하자 교수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제 정확한 상태를 파악해봐야겠어요. 그러면서 태블릿을 펼쳐 보이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병원에서 받은 진단 내용부터 어젯밤 검사 결과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희귀암은 분명 어려운 병입니다. 하지만 불치병은 아니에요. 교수님의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미국에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만 했는데 여기서는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요? 치료가 가능한가요? 김태민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기에는 최신 치료법들이 있고 충분한 경험도 축적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태블릿을 보여주며 치료 계획을 설명했어요. 먼저 신약 임상시험 참여를 제안하고 싶어요. 이 약물은 미국에서는 아직 FDA 승인 대기 중이지만 한국에서는 이미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거든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신약이라고 하면 위험하지 않나요? 교수님은 차근차근 설명해줬어요. 모든 치료에는 위험이 따르죠. 하지만 현재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니까 부작용이 생기면 즉시 대처할 수 있어요. 치료 계획을 듣는 동안 놀라운 점이 하나 더 있었어요. 신약 임상실험 대상자들에게는 제약회사에서 치료비 상당 부분을 지원해준다는 내용이었어요. 진료비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응급환자로 들어오셨으니 일단 치료받고 나중에 정산하면 돼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하버드에서도 의료비 때문에 고민했었는데 여기서는 치료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마이크가 제 곁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외국인한테도 이렇게 해주다니. 김태민 교수가 마이크의 말을 들었는지 웃으며 말했어요. 환자는 국적이 없어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치료하는 게 의사의 일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0년간 의학에 몸담아왔지만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의료진은 처음 만났어요.
오후에 정밀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CT, MRI, 각종 혈액 검사까지 검사실을 오가면서 느낀 건 모든 직원들이 제게 친절하다는 거였어요. 검사 기사도 간호사도 심지어 청소하시는 분까지 지나가면서 인사해줬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웃음과 손짓으로 충분히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저녁 무렵 김태민 교수가 다시 찾아왔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어떤가요? 교수님은 의자에 앉아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상태가 좋아요. 다른 장기 기능도 아직 많이 남아있고 전반적인 컨디션도 나쁘지 않아요. 신약 치료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미국에서 사형 선고 같은 진단을 받고 왔는데 여기서는 희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살 수 있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태민 교수는 제 손을 가볍게 두드리며 답했어요. 네. 여기는 죽으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살기 위해 오는 곳이죠. 그날 밤 마이크와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살아. 여기 와서 정말 다행이야. 미국에서 포기하라고 했을 때 난 정말 절망했어. 마이크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게 달라. 희망을 주는 거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틀 전만 해도 죽음을 기록하러 온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삶을 찾으러 온 것 같았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이 예전과 달리 보였어요. 차가운 도시가 아니라 따뜻한 안식처 같았습니다. 치료 시작과 함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 온몸이 불타는 것 같은 고열의 잠에서 깼어요. 체온계를 보니 39.8도였습니다. 이불을 걷어차는데도 열이 식지 않았어요.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누르려 했지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신음소리가 저절로 나왔어요. 옆방에서 자고 있던 마이크가 뛰어왔습니다. 살아. 이게 뭐야? 제 얼굴을 본 마이크의 표정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말할 힘도 없었습니다. 온몸이 경련하듯 떨렸거든요.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이수진 간호사였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늘 밝은 미소를 짓던 분이었는데 지금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해열제 투여하고 김태민 교수님 호출할게요. 그러면서 제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올려주고 혈압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김태민 교수가 나타난 건 10분 후였어요. 새벽인데도 단정한 모습으로 달려온 거예요. 신약 부작용이 시작된 것 같네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교수님의 침착한 목소리가 그나마 안심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더 지속될까요? 저는 간신히 물었어요. 며칠 더 계속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치료 과정의 일부예요. 김태민 교수가 설명하며 수액 교체를 지시했습니다. 몸이 암세포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좋은 신호라고 봐야 해요. 하지만 마이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이게 치료라고요? 사라가 죽어가는 것 같은데요. 마이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고통받지는 않았어요. 그때 이수진 간호사가 마이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걱정되는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지금 사라 선생님 몸에서는 정말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간호사의 영어는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희가 24시간 지켜볼 테니까 안심하세요. 오후에는 구토가 시작되었습니다.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었어요. 토하고 또 토하고 위가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이크가 제 머리맡에서 등을 쓸어주며 울고 있었어요. 미안해, 사라. 내가 한국 오자고 말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저는 간신히 말했어요. 내가 선택한 거야. 말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마이크가 자책하는 걸 보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밤이 되자 환각까지 시작되었습니다. 벽에서 뭔가 기어나오는 것 같았고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마이크, 저기 봐.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마이크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겠죠. 새벽 2시쯤 이수진 간호사가 야간 순찰을 왔어요. 제가 중얼거리는 걸 보고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사라 선생님, 저 여기 있어요. 안전해요. 간호사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무서워요. 제가 영어로 중얼거렸어요. 간호사는 영어를 잘 못했지만 제 상태를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한국어로 반복해서 말해줬습니다. 말은 안 통했지만 그 따뜻한 톤이 마음을 진정시켜줬어요. 3일째 되는 날 김태민 교수가 심각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부작용이 예상보다 심하네요.
치료를 중단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계속해요. 마이크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사라. 너무 무리하지 마. 이렇게까지 해야 해? 저는 마이크를 바라봤습니다. 마이크. 나 살고 싶어. 정말 살고 싶어.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미국에서는 포기하라고 했어. 하지만 여기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잖아. 김태민 교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든 길이지만 끝까지 함께 가보죠. 단,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즉시 중단할 거예요. 교수님의 눈빛에서 의지가 느껴졌어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 말이에요. 그날 밤 이수진 간호사가 특별히 제 곁에 있어줬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예요. 내일 아침이면 조금 나아질 거예요. 간호사가 젖은 수건으로 제 얼굴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한국에는 말이 있어요. 고진감래. 쓴 것이 지나가면 단 것이 온다는 뜻이에요. 새벽 5시,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처음으로 물을 마실 수 있었어요. 이수진 간호사가 작은 숟가락으로 조금씩 떠 먹여줬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포기하지 않고 있구나. 아침에 김태민 교수가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최고비는 넘겼어요. 혈액검사 수치도 호전되고 있고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기적은 견디는 사람에게 온다고 했죠. 사라 교수님이 그걸 증명해 주셨어요. 마이크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사라. 넌 정말 대단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대단한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이 대단한 거야.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밝은 빛이었어요. 이 땅은 정말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로, 밤새 지켜주는 간호로, 끝까지 함께 가겠다는 의사의 다짐으로 말이에요. 저는 이제 확신했어요. 여기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치료 시작 2주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혈액검사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진 거예요. 염증 수치는 절반으로 떨어졌고, 다른 장기 기능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김태민 교수가 차트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 정도면 다음 단계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겠네요. 다음 단계요? 저는 놀랐습니다. 더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해진 거예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표적 치료와 면역 치료를 병행하는 거죠. 암세포를 더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어요. 위험하긴 하지만 성공하면 완전 관해도 가능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꿈도 꾸지 못했던 말이었어요. 언제 시작할 수 있나요? 제가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김태민 교수는 웃으며 말했어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몸이 충분히 회복된 후에 해야 해요. 한 일주일 정도 더 지켜봐야겠어요. 그날부터 김태민 교수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전문적이고 정중한 의사였는데, 이제는 좀 더 개인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늘 식사는 하셨어요? 병원 음식이 입에 맞나요? 같은 사소한 질문들을 하게 된 거죠. 어느 날 오후 교수님이 커피 2잔을 들고 왔어요. 혹시 커피 드실 수 있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의사가 환자와 커피를 마시는 건 처음 경험이었거든요. 마셔도 되나요? 치료에는 문제 없어요. 다만 카페인 때문에 잠 못 이룰 수도 있지만요.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예요? 교수님이 물었어요. 저는 보스턴의 거리, 하버드의 풍경, 찰스강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젠가 보고 싶어요. 특히 하버드 의대를 견학하고 싶고요. 교수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교수님은 왜 의사가 되셨어요? 제가 반대로 물었습니다. 김태민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같은 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감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 길을 택했죠. 그 순간 뭔가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제 담당이가 아니라 저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저도 의학 연구를 하는 이유가 비슷해요. 세상에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요. 다음 날부터 김태민 교수는 진료 시간이 아닌데도 종종 들렀습니다.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밖으로 산책 나가보는 게 어떨까요? 그의 관심이 환자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병원 옥상 정원에서 함께 산책할 때였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도시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김태민 교수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라 교수님이 여기 와서 다행이에요. 치료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교수님이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이 사람이 저에게 다른 감정을 품고 있는 건 아닐까요? 뭐 때문이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까요. 그의 대답에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그날 밤 제가 다큐멘터리 작업을 다시 시작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기획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의 우수성이 아니라 한국에서 받은 새 생명에 대한 이야기로 바뀐 거예요.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죽음을 기록하러 이 나라에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 죽음이 아닌 새 생명을 기록하게 해주었어요. 편집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경험한 건 단순한 의료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온 나라가 움직이는 것 같았거든요. 의사부터 간호사, 심지어 호텔 직원까지 모든 사람이 제 생명을 소중히 여겨줬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랑도 만났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김태민 교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마이크가 눈치챘는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들떠 있어? 아니야. 그냥 몸이 좋아져서 그래. 하지만 마이크는 아는 표정이었어요. 혹시 김 교수님 때문이야? 말도 안 돼. 제가 부인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정말 김태민 교수에게 끌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환자이고 그는 의사였어요. 게다가 저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니었고요. 며칠 후 더 적극적인 치료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시작해요. 성공률은 90% 정도예요. 김태민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걱정되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전혀 안 걱정돼요. 왜요? 교수님이 하시니까요. 그 말을 한 후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둘 다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이미 김태민 교수를 의사 이상으로 신뢰하고 있었거든요. 사라라 교수님. 교수님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네. 치료 후에 시간 되시면 함께 식사라도 할까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좋아요. 그 순간 우리 둘 다 웃었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치료 전날 밤 김태민 교수가 마지막 검진을 하러 왔어요. 내일 치료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믿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해요. 저에게 다시 살 이유를 주셔서요. 무슨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살고 싶어서 치료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살아서 교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제 고백에 교수님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라 교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치료가 아니라 당신을 기다리는 마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내가 왜 살아남고 싶은지 이제 확실히 알았거든요. 사랑 때문이었어요. 이 따뜻한 나라에서 만난 이 따뜻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치료는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작용도 훨씬 적었어요. 일주일 만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세포가 거의 대부분 사라졌어요. 김태민 교수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완전 관해에 가까운 상태예요. 정말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정말이에요. 앞으로 몇 개월 더 경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거의 완치 수준이에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몇 달 전 미국에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제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마이크도 함께 울었습니다. 사라. 정말 기적이야. 그날 저녁 김태민 교수와 처음으로 병원 밖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명동의 작은 한정식 집이었어요. 한국 음식을 제대로 드셔보세요. 교수님이 정성스럽게 반찬을 소개해줬어요. 이 나라의 음식을 먹으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단순히 치료받은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선물 받았다는 거요. 그리고 그 새로운 삶에는 사랑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완성된 다큐멘터리를 김태민 교수에게 먼저 보여줬어요. 어떠세요? 감동적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뭐가요? 사라 교수님의 용기요. 포기하지 않았던 그 마음이 진짜 기적을 만든 거예요. 퇴원하는 날 병원 로비에서 작별 인사를 했어요. 이수진 간호사도 다른 의료진들도 모두 나와서 배웅해줬어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또 놀러오세요. 한국어로 인사해주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기적은 정말 견뎌내는 사람의 것이구나. 그리고 저는 이제 기적을 견뎌낸 사람이 되었구나.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병원 암 환자 자조 모임에 참석해보라는 것이었어요. 이수진 간호사가 제안했습니다. 같은 병을 앓는 분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는 시간이에요. 참석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한국어도 안 되는데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하지만 마이크가 통역해주겠다고 나서면서 참석하기로 했어요. 병원 지하 1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모임이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놀랐어요. 15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었는데 나이도 성별도 제각각이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분이 계셨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데 등이 꼿꼿하고 눈빛이 맑으셨어요. 새로운 분이 오셨네요. 할머니가 따뜻하게 웃으며 자리를 권해주셨어요. 마이크가 통역해줬습니다. 김복자 할머니세요. 전직 간호사장이시고 이 모임의 리더 역할을 하고 계세요. 저는 어설픈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사라예요. 김복자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미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참 먼 길 오셨네요. 마이크의 통역을 통해 대화했지만 할머니의 따뜻함은 말이 없어도 전해졌어요. 여기서 치료받으시는 거죠. 잘하셨어요. 모임이 시작되자 각자 근황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새로운 치료법을 시작했다고 하고 어떤 분은 일상으로 복귀했다고 기뻐하셨어요. 제 차례가 오자 긴장됐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왔고 최근에 완전관의 판정을 받았어요. 그때 김복자 할머니가 제 이야기를 자세히 물어보셨어요. 언제 진단받았는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지금 컨디션은 어떤지 마치 가족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거예요. 김태민 교수님이 담당이시구나. 좋은 의사 만났네요. 모임이 끝난 후 김복자 할머니가 저를 따로 불러주셨어요.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우리는 병원 카페테리아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주문한 건 따뜻한 유자차였어요. 이거 드셔보세요. 몸에 좋아요. 유자차를 마시면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간호사였어요. 40년 넘게 일했죠. 그런데 은퇴 후에 손자가 같은 병에 걸렸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그 아이는 12살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 힘드셨겠어요? 마이크가 통역해주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요. 정말 힘들었어요. 간호사였으면서도 내 손자는 못 살렸으니까.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의외로 평온했어요. 그래서 이 모임을 시작했어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자고.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사라 씨도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만난 낯선 할머니가 가족보다 더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할머니는 매일 저희 숙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손에는 늘 뭔가를 들고 계셨어요. 어떤 날은 직접 끓인 미역국, 어떤 날은 손수 만든 김치, 또 어떤 날은 약초차였어요. 병원 음식만 먹으면 기운이 안 나요. 이거라도 드세요. 처음 된장국을 드셨을 때의 일이 잊히지 않아요. 할머니가 보온병에 담아온 된장국을 받아들고 한 숟가락 떴는데 갑자기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짭조름한 맛이 어머니의 손맛 같았거든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된장국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힘의 원천이죠. 마이크도 할머니를 무척 좋아했어요. 김복자 할머니는 정말 특별해. 사라를 진짜 손녀처럼 대하시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할머니가 오신 날은 제 컨디션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는 거였어요. 음식 때문일까요? 아니면 마음 때문일까요? 할머니, 왜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세요?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멀리 창밖을 바라보며 답하셨어요. 손자를 보낸 후에 깨달았어요. 아픈 사람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는 걸. 그러면서 미소 지으셨어요. 사라 씨를 보면 그 애가 생각나요. 하지만 이번에는 꼭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할머니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쌓이면서 깨달았어요. 가족이 아니어도 말이 통하지 않아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할머니는 제 병을 아셨어요. 그 아픔이 어떤 건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래서 더욱 소중하게 돌봐주신 거예요. 어느 날 할머니가 특별한 선물을 가져오셨어요. 작은 천 주머니였는데 안에는 여러 가지 약초가 들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몸에 지니고 있으면 애군을 막아준다고 해요.
할머니가 직접 제 목에 걸어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날 밤 된장국 한 그릇을 더 끓여 오셨어요. 든든하게 드세요. 이 된장국이 사라 씨 면역력을 높여줄 거예요. 한 숟가락 떠먹으며 생각했어요. 이건 정말 음식이 아니라 할머니의 사랑이구나. 한국의 정이구나.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제가 고마움을 표하자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에요. 국적은 달라도 마음은 하나니까.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의 힘이구나. 혈연이 아니어도 가족이 될 수 있는 이 따뜻한 마음이 바로 이 나라의 진짜 보물이구나. 김태민 교수와의 관계가 공식화된 건 완전관의 판정을 받은 지 한 달 후였어요. CNN과의 인터뷰에서 처음 공개했습니다. 그는 제 주치의이자 연인입니다. 제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자 제 인생의 사랑을 가져다 준 사람이에요. 인터뷰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죠. 의사와 환자가 연인이 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지 않나요? 저는 미소 지며 답했어요. 사랑도 치료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그의 따뜻한 마음이 약보다 더 큰 힘이 되었거든요. 그 인터뷰는 미국 전역에 방송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사라의 기적 같은 이야기에 감동받았다. 한국에서 새 인생을 찾은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는 내용들이었어요. 하버드 의대 동료들도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사라, 정말 기적이야. 한국 의료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다니 믿을 수 없어. 결혼 준비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두 나라의 문화를 조화시켜야 했거든요. 김복자 할머니가 한복을 선물해 주셨어요. 우리나라 전통 혼례복이에요. 이걸 입으면 진짜 한국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직접 입혀주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손자 결혼식은 못 봤지만 손녀 결혼식은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웨딩드레스는 미국에서 어머니가 직접 가져오셨어요. 어머니가 한국에 오신 건 제 병 때문에 걱정하셔서였는데 막상 와보시니 놀라셨어요. 사라가 이렇게 건강해진 게 믿기지 않아. 그리고 이 나라 사람들이 정말 따뜻하구나. 어머니도 김복자 할머니와 금세 친해지셨어요. 말은 안 통했지만 마음은 통했거든요. 결혼식 날 이수진 간호사가 메이드 오브 아너를 맡아줬어요. 사라 선생님이 제일 힘들 때 함께 했으니까 제일 행복한 날도 함께 해야죠. 마이크는 남자 들러리로 서서 내내 코를 훌쩍거렸어요. 내가 죽을 뻔했을 때를 생각하면 정말 기적이야. 결혼식장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줬어요. 병원 의료진들, 자조모임 친구들, 미국에서 온 동료들까지. 두 나라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축하해주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김태민 교수님의 부모님도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저를 만나보신 후에는 따뜻하게 받아주셨어요. 혼례식은 한국 전통 방식으로 진행했어요. 패백을 드릴 때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멀리서 왔는데 우리 아들 만나려고 그 고생을 다 했구나. 이제 진짜 우리 딸이야.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말 이 나라의 딸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을 보여주고 싶다는 김태민 교수님의 제안이었어요. 해변을 걸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1년 전 이런 날이 올 줄 상상이나 했어? 전혀 못했지. 그때는 그냥 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이제는 당신과 함께 오래오래 살고 싶어. 신혼집은 병원 근처에 마련했어요.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였죠. 김복자 할머니가 집들이 선물로 쌀통을 가져오셨어요. 새 집에는 쌀통이 있어야 해. 그래야 굶지 않고 잘 살아. 할머니의 세심한 배려에 또 한 번 감동받았어요. 한국 정착 생활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언어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사람들이 워낙 친절하게 도와줬거든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은행 업무를 볼 때도 누군가는 항상 도움을 줬어요. 외국인이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어요. 가장 기뻤던 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예요. 치유의 땅 시리즈 후속편을 제작하기로 한 거죠. 한국의 의료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 나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었어요. 첫 번째 에피소드는 김복자 할머니 이야기였어요. 사랑으로 치유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미국에서 한국에 가고 싶다. 한국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다. 는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미국 대사관에서는 한국 홍보 대사를 제안하기도 했어요. 사라 교수님만큼 한국의 좋은 점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날 김태민 교수님이 물었어요.
후회하지 않아? 미국 떠난 거. 저는 주저없이 답했어요. 전혀 안 해. 여기가 내 진짜 집이야. 정말 그랬어요. 한국에서 새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새 가족도, 새 사랑도, 새 꿈도 찾았거든요. 10일. 1년 후 김복자 할머니 팔순 잔치에서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는 제 손녀예요. 미국에서 왔지만 이제 완전한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 순간 박수가 터져 나왔고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죽음을 기록하러 왔던 나라에서 저는 지금 살아있고 사랑받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김태민 교수님의 얼굴을 보고 김복자 할머니가 끓여주신 된장국을 마시고 이 따뜻한 나라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아요. 한국은 제게 단순히 치료받은 나라가 아니에요.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준 나라예요. 죽어가던 사람을 살려낸 나라예요. 외국인도 가족처럼 품어주는 나라예요. 이제 저는 이 나라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전 세계에 말하고 싶어요. 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졌는지. 김태민 교수님과 함께 설립한 한미공동연구소에서 매일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하고 있어요. 제가 받았던 그 기적을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김복자 할머니는 여전히 매주 된장국을 끓여주세요. 우리 손녀가 건강해야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으니까. 할머니의 말씀이에요. 이수진 간호사는 이제 제 절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사라 언니, 한국 사람보다 한국 사람 같아요. 그렇게 말하며 웃어줘요. 마이크도 한국의 매력에 빠져서 서울에 지사를 내고 정착했어요. 사라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어. 한국은 정말 기적의 나라야. 지난주에는 미국에서 온 암 환자 가족을 도와줬어요. 절망에 빠진 그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며 희망을 전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한국에는 기적이 있어요. 그 가족이 치료를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갈 때 눈물이 났어요. 제가 받았던 그 따뜻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오늘도 김태민 교수님과 함께 병원을 걸으며 생각해요. 이 복도에서 처음 절망했던 그날을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이 복도가 희망의 길로 보여요.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생명의 길로요. 김복자 할머니가 자주 하시는 말이 있어요. 고진감래, 쓴 것이 지나가면 단 것이 온다. 정말 그래요. 가장 쓰고 힘들었던 시간을 견뎌낸 후에 이렇게 달콤한 인생이 왔어요. 한국에서 받은 건 치료만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가족, 진정한 사랑, 그리고 살아갈 이유를 모두 선물 받았어요. 이제 저는 한국인 김사라로 살아갑니다. 매일 아침 한국어로 일기를 써요. 오늘도 한국에서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버드에서 20년간 암을 연구했지만 진짜 암을 이기는 힘은 기술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이었어요. 이 나라가 외국인인 저에게 보여준 무한한 사랑과 배려였어요. 그 사랑이 저를 살렸고 그 사랑이 저를 한국인으로 만들어줬어요.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절망에 빠진 환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한국에는 세계 최고의 의료 기술이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진짜 기적을 만들어요. 저처럼 한국에서 새 생명을 얻고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한국은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나라예요. 외국인도 가족으로 받아주는 따뜻한 나라예요. 여러분은 언제 한국의 따뜻함을 느끼셨나요? 여러분도 이런 기적 같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기술과 따뜻한 인간미를 동시에 갖춘 자랑스러운 한국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감동열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